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영국의 한 대학생이 작성한 글이 현재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명문대 교수와 중국 간의 엄청난 비리가 폭로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국 유학생과 해커 역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옥스퍼드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국제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듣게 됐고, 이번 학기 세미나 주제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했죠. 21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와 그 이유라는 주제였는데,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일본과 중국뿐이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좀 허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냥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였는데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진 거라는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어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 제 발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었고, 발표 주제는 중국으로 정한 채 다른 학생들의 발표도 참고하려고 했죠. 사실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이고 동아시아를 논하는데 빠질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자료도 방대해서 준비하기 쉽겠다고 판단했어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발표 자료를 정리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강의실은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서로 다른 모습과 억양, 분위기가 뒤섞여 있었죠.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고 곧바로 수업이 시작됐어요. 하퍼 교수님은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날카로운 질문과 분석으로 학생들을 자극하는 스타일이었죠. 오늘도 교수님은 첫 번째 발표자가 준비한 내용을 유심히 들으시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발표자가 긴장한 듯 대답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발표가 하나둘 이어지며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를 때쯤 교수님이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저는 흥미롭기도 하고 조금은 놀랐어요. 교수님은 한국을 일본과 중국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나라라고 표현하셨어요. 반도체 같은 기술 성장도 미약하지만 국가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말도 덧붙이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역시 한국은 반짝 유행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제가 아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으니 교수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력 있는 교수님이 설마 거짓 정보를 학생들에게 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발표 주제를 한국으로 선택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발표 주제를 중국으로 정한 것도 교수님의 말에 힘을 얻는 기분이었죠. 주변 학생들도 조용히 웅성거렸습니다. 제 뒤에 학생은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성장 덕분에 발전했다는 교수님 논문을 봤다고 얘기했죠. 그때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더라고요. 자신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밝히면서 교수님의 의견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그 학생에게로 집중됐고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관심을 단번에 끌었죠. 민준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제적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단순히 중국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경제 재건과 군사적 성과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독창적인 국가로 성장했는지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언급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준이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 흥미롭기도 했고 동시에 제가 가진 편견을 깨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드라마의 영향력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는 이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퍼 교수는 민준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민준의 의견을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대부분 중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제적인 리더십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마치 확신에 찬 단언처럼 들렸고 민준의 이야기를 무시하려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민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지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리웨이라는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그는 중국 출신의 학생이었고 이번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왔던 인물이었어요. 리웨이는 중국은 항상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결국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결과조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이미 교수님의 의견과도 일치했기 때문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중국 중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묘하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대세에 동조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더 얘기하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퍼 교수는 그런 민준의 태도를 제지했어요. 수업 중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학생 의견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고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 드러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민주는 다시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었지만 하퍼 교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제 사무실로 오세요. 개인 면담을 하도록 하죠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저의 시선은 민준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저는 그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렇게 유명한 교수님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자신의 나라인 한국을 변호하기 위해 그렇게 단호하게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무슨 용기에서인지 그에게 말을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민준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어요. 그러고는 그를 붙잡아 말을 걸었죠. 아까 수업 중에 얘기한 게 모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자료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업 중 나오는 자료를 보는 것보다 사실 데이터를 보는 게 더 좋다고 권유했어요. 그리고는 메일 주소를 달라고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며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만나 더 이야기하자고 했죠.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교수님을 따라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그의 말과 행동이 모두 진심 같아서 그 순간부터 저는 민준이 전한 한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보낸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이메일에는 한국의 물류 시스템과 반도체 산업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어요.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 같은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죠. 제 경험으로는 영국에서도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려면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에 주문한 물건이 아침에 도착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를 조사해보니 정교하게 조직된 물류 네트워크와 철저한 시간 관리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까 수업 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향력이 미미하다던 한국 반도체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반도체라는 말은 사실 익숙했지만 그 산업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어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이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죠. 민준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한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전쟁 이후의 경제 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외부 도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진 근면성과 끈기가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K-드라마와 K-팝 같은 문화 콘텐츠는 앞의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아주 일부일 뿐이었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독창성과 성장 배경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단순히 애국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나라였고 제가 가진 기존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중국에 대해 발표하려던 제 주제를 한국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민준을 다시 만나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민준이에게 자료를 다 읽어봤다고 했고 만날 약속을 정하게 되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민준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보내준 자료를 잘 봤고 정말 놀라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민준은 그건 아주 일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사실 한국에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놀라워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수님은 수업 중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준에게 하퍼 교수님은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데다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교수님은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그가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느꼈어요. 민준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라며 말을 흐렸지만 저는 민준을 보챘습니다. 저도 꼭 알고 싶다고요. 제가 하도 조르자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는 얼마 전 교수님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교가 잠깐 부탁을 하더라면서요. 교수님 책상 위에 우편물을 전달해달라는 간단한 심부름이었대요. 민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책상 위에 우편물을 내려놓으려다가 봉투 하나가 살짝 열려있는 걸 보았다고 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이메일 출력본이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문서에는 중국 연구단체로부터의 연구지원금 송금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민준이 말하길 그 확인서와 함께 한국 과대평가 논문 초안 요청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문서를 사진으로 찍었대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봉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놨다고 했어요. 민준은 이 이야기를 할 때 내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충격과 혼란이 지금도 그를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퍼 교수님이 중국 연구단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지만 그 단체가 한국을 폄하하는 논문 초안을 요청했다는 점은 정말 의아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뭔가 더 큰 배경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민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이어서 말하길 교수님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따로 불러서 경고했다고 했어요. 다음부터 수업 중 한국에 대해 발언하면 바로 F를 주겠다는 말과 함께 수업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 나라의 유학생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다니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사무실을 나왔다고 했어요. 그 상황을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주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일인지 밝혀야겠다고 했고 일단 모른 척 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했죠. 저는 민준에게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걸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민준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명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저와 민준은 교수님과 중국 연구단체의 커넥션을 밝히기로 했어요. 그 다음 수업 시간 저는 리웨이와 교수님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리웨이의 발표는 시작부터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은 기술 모방국이라고 단정 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했죠. 그러나 그 논리에는 빈틈이 많았어요. 모든 데이터와 논조가 철저히 중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발표 내용 자체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딱 봐도 허점이 너무 많았지만 교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연히 리웨이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민준이 사진으로 보여준 중국 연구단체의 로고가 선명히 떠 있었어요. 순간 그 장면이 머릿속에 강렬히 새겨졌어요. 뭔가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 발표를 듣는 동안 민준은
한쪽 손으로 테이블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준도 그 로고를 눈치챈 듯했고 그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나서 민준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렸는지 먼저 다가왔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으며 그의 눈은 진지하게 빛났어요. 저는 그의 질문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장면과 리웨이의 발표 내용이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불편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둘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민준과 제가 강의실 뒷마당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하퍼 교수와 리웨이가 강의실 뒤편에서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두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귀를 기울였어요. 중국 연구단체의 후원 덕분에 연구가 지속 가능하다는 하퍼 교수의 말이 분명히 들렸어요. 정확한 대화 내용을 모두 듣진 못했지만 그 문장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교수님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 대화는 분명 우리가 의심하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단서였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는 혼자 도서관으로 갔어요. 하퍼 교수의 논문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동안 그의 논문을 유심히 본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나갔어요. 최근 3년간 발표된 논문들은 예상보다 훨씬 일관된 논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된 내용은 중국의 경제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과장하거나 경제 성장이 중국 의존도 덕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논문은 겉보기엔 학문적 논의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편향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특히 한 논문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언급하며 그 성공이 중국 기술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이런 논문이 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저는 민준을 다시 만났어요. 민준에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며 이 논문들에 담긴 편향성을 지적했어요. 민준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정말로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민준은 리웨이가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다며 그 내용을 전해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민준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리웨이는 교수님 덕분에 논문 하나 잘 포장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냈다고 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무언가를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고 민준은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이상 어떤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단순히 전해 들은 말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힐 수가 없죠. 그 누구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민준에게 도움을 준다는 친구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말한 친구들은 단순한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이트 해커 그룹의 멤버들이었죠. 민준은 한국에서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라며 믿을만하다고 했어요. 그날 민준은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옆에서 그의 대화를 지켜보며 긴장감을 느꼈어요. 민준은 모든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전했고 리웨이의 노트북에 접근해 증거를 찾고 싶다는 요청을 했어요. 민준의 친구들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이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까다롭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해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낯설었고 이런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진실을 밝히겠다는 민준의 확고한 태도와 그의 친구들의 전문성 덕분에 저는 끝내 그를 믿기로 했어요. 며칠 후 민준과 저는 그의 IT 크루들과 함께 리웨이의 노트북에 접근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함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도하는 심정이었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더라고요. 학교 도서관에서 한 번이라도 와이파이를 사용했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코드들이 흘러갔어요. 한참 동안 작업이 이어졌고 결국 그들은 리웨이의 노트북에 접근하는데 성공했어요. 그 순간 민준은 한숨을 내쉬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리웨이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연구단체에서 하퍼 교수의 논문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강의 내용의 방향이 적혀 있는 자료였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하퍼 교수가 중국 정부 초청 학회에서 발표한 강의 자료가 리웨이의 발표 자료와 동일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준과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더 깊은 의문과 분노를 느꼈어요. 이런 비리와 부패가 실제로 학문 세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민준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리웨이와 하퍼 교수 그리고 중국 연구단체 사이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이 자료로는 리웨이를 추궁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교수님까지 보내버릴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겠다고 했죠. 저는 설마 했지만 민준은 교수님의 메일도 추적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2번이나 해킹을 시도한다면 혹시나 이 과정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저를 조금은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어요. 우리가 가진 단서들만으로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과 정의감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묵묵히 그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어요. 민준의 IT 크루들은 그들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어요. 오히려 교수님은 고정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쉽다고 했죠. 작업 과정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복잡한 코드와 프로그램 창들이 쉴 새 없이 바뀌었고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한참 동안 이어진 작업 끝에 그들은 드디어 하퍼 교수의 이메일에 접근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로 발견된 이메일은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중국 연구단체가 하퍼 교수에게 한국의 기술적 성과를 과장된 데이터로 분석하라는 요청을 보낸 내용이었어요. 그 요청은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중국의 기술 우월성을 부각시키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어떻게 학문적 진실을 이처럼 왜곡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메일에서는 더 결정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어요. 하퍼 교수의 비밀 계좌로 송금된 후원금 내역과 금액이 적힌 내용이었어요. 송금 내역에는 분명히 한국 과대평가 논문 및 강의 실행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송금된 금액은 단순히 연구 지원금이라고 하기에는 과하게 많았어요. 저는 화면 속에 적힌 금액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민준 역시 그 금액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가 본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확실한 증거가 되었어요. 민준과 저는 발견된 이메일과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말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학교 윤리위원회에 바로 자료만 보내게 된다면 혹시 모를 또 다른 인물이 이걸 무마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모르는 이 커넥션을 생각해보면 또 누군가가 이 일을 무마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증거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어요. 혹시나 이 문제를 드러내면서 겪게 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고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 폭로를 하기로 정한 날 강의실 안은 어쩐지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민준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조용히 강의를 기다렸어요. 하퍼 교수는 언제나처럼 교단에 서서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의 주제는 리웨이의 발표가 있었고 그는 준비된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태도에서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 했죠. 이미 리웨이의 컴퓨터에서 봤던 자료였습니다. 리웨이는 중국의 위대함과 동아시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논하며 발표를 이어갔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우리가 조사한 하퍼 교수의 논문 내용과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아니,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의 슬라이드 자료에서도 하퍼 교수의 논문의 제목이 은근히 드러나는 걸 보고 제 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 발표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명확했어요. 그러나 민주는 조용히 듣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강렬했어요. 리웨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를 마치자 민주는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의 움직임은 단호했고 한순간 강의실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주는 제가 리웨이의 발표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퍼 교수는 한순간 멈칫하며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민주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리웨이의 발표 자료가 편향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들려줬어요. 하퍼 교수는 민준의 말을 듣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민준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논문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제가 수년간 연구한 결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민준의 주장을 깎아내렸어요.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자료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이 논문이 교수님의 연구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 논문이 작성된 배경과 과정에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어요. 그 말을 하며 민준은 우리가 확보한 이메일과 송금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강의실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놀란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하퍼 교수와 중국 연구단체의 연관성을 증명했어요. 특히 중국 연구단체로부터 송금된 금액과 그 목적에 대한 기록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그 증거들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어요.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하퍼 교수는 점점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그는 민준의 주장을 반박하려 애썼지만 그의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사실이야? 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일부는 노트북으로 자료를 검색하며 민준의 말을 확인하려 했어요. 저도 그 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마지막으로 민준은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는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연구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그의 말을 듣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순간 손뼉을 쳤어요. 민준의 용기와 진심이 학생들 마음에 닿은 거였죠. 하퍼 교수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수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는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리웨이도 덩달아 교수님을 따라 나갔죠. 그 이후 강의실 안은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민준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 역시 그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민준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진실을 드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강의실에서의 긴장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묘한 안도감과 함께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민준의 발표가 마무리되자 다른 학생들이 한두 명씩 민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당장 윤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죠. 또 다른 학생은 어떻게 교수가 돈을 받고 학생을 속이냐며 분노했어요. 학교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했죠. 민준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고맙다고 답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강의실 밖으로 나와 한숨을 돌렸어요. 그동안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던 걸 깨달았거든요. 바깥의 공기는 신선했고 약간의 자유를 느끼게 해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퍼 교수가 보여준 태도와 그의 비리가 드러난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강단에서 보여줬던 권위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요. 이런 일이 학문의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잠시 뒤 민준이 강의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굳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시작이죠. 윤리위원회에서 이 자료들을 검토하도록 해야 해요. 이 일이 단순히 강의실 안에서 끝나지 않도록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말은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동시에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것을 뒤바꿨어요. 하퍼 교수는 교수직에서 공식적으로 박탈되었고 학자로서의 명예도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의 비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국제적인 학문 공동체에서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남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학문적 권위와 연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학계의 부패를 상징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 같았어요. 하퍼 교수가 가르쳤던 수업들은 모두 폐지되었고 그의 논문들은 다시 검토 대상으로 올라갔어요. 윤리위원회는 그의 편향된 연구 결과들이 공정성을 해쳤다고 결론을 내렸죠. 리웨이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유학생 비자를 취소당했고 학적도 박탈되었어요. 징계 결과를 들은 날 리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노트북에 남겨져 있던 기록과 하퍼 교수와의 연관성은 너무 명백했기에 반론의 여지도 없었죠. 그는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고 이 사건은 그의 미래에도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울 거예요. 그 후로 저는 민준을 통해 알게 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민준이 보여준 자료와 이야기들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도 이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꼭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가게 된다면 어디에 가면 좋을지 많이 알려주세요. 한국 방문 후 또다시 사연을 보낼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의 비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주인공에게 한국 여행지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